네, 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5.18 40주년. 네, 그 얘기부터 꺼내시는군요. 당연합니다. 요번에 이제 5.18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야당들도 한 목소리로 과거 진상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뭐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희가 어떠세요? 그렇죠. 작년 39주년 때 제가 40주년은 똑같은 39년처럼 보내지 말자 했는데 총선 결과 네. 통합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니까 이제 국회 입법권이 다 보장되잖아요. 네. 그리고 때를 맞춰서 5.18 사과를 한 주호영 예. 한국 통합당의 원내대표. 예. 그 전에 청년 비대위에서 5.18과 세월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찾아뵙자. 미래통합당이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진상 규명 관련해 가지고요. 진상 규명 조사위가 이제 출범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좀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통찮다. 뭐 강제 조사권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 법을 제정할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지만은 당시 통합당, 네. 그 한국당에서 원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조사에 불응하면은 네. 강제 구인권 같은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안을 다시 개정을 해서 네.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강제 구인권 등을 부여해야 네.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안 그러면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지금도 해결 안 된 규명하지 못한 진실들이 많이 있지만은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사실 발포를 누가 명령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최종 발표 명령자가 누구냐? 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러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물론 지금 재판도 받고 있지만은 네. 철저히 조사를 하면은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불러서 만약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서 예컨대 전두환 씨를 부른다. 그러면 난 못 가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 강제 구인권을 들어야 영장을 발부해서 데려오죠. 네. 40주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법안들 같은 것들도 오늘만 하더라도 한국일보든가요? 네. 뭐 신문에서 그 회의에 예. 신군부의 그 전두환의 네. 직계 부하인 최모 장군이 네. 뭐 권총을 껴들고 어쩌고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역사는 어차피 밝혀져요. 네. 그 전일 빌딩의 헬리콥터 사격, 네. 거기를 제가 갔었거든요. 예. 작년에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참 역사란 것이 무언가 밝혀지겠어야지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40주년 때 이제 작년하고 가장 달라진 게 미래통합당 쪽 이제 주요 인사들이 망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총선에 졌으니까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좀 야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평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총선에 패배해서 네.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진심으로 사과하고 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네. 앞으로 이 법안 이런 것에 적극 협력하겠다 네. 하면은 높이 평가해야죠. 네.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 이제 나왔으니까 계속 한 말씀만 더 여쭤보면은 사실은 이제 연장선입니다. 이 5.18 망언에 대한 사과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할 건가 이런 토론회 같은 걸 막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중권 전 교수가 나와가지고 뭐 통합당에는 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또
통합당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참 이게 좀 딱한 광경이다 서로 간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들은? 저는 통합당이 그래도 네. 뇌가 없어도 뇌가 있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사실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선거에 네. 참패를 했을 경우에는 네. 반대 진영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네. 그러한 토론회 같은 것을 합니다. 네. 그분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쳤는가.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진중권 교수를 초청해서 네. 그러한 적나라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구나. 예, 그렇게 보았습니다. 고무적으로 보셨군요. 그렇게 해서 느껴야죠. 예. 느껴가지고 보수 세력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고 이렇게 추스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미래통합당 쪽에. 지금 우선 반성도 뼈저리게 하지 않고 네.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정치를 재개하면서 네. 뚜렷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네. 뭐 거기서 거기겠구나. 50보 100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직 좀 유보적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통합당의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는 패배하고 사퇴하고 네. 다시 종로에서 꿈틀거리면서 재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 정치인은 누구나 재개하려고 하죠. 네. 그렇지만은 너무 빠르지 않냐. 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것이 한 달도 못 돼서 재개냐. 네. 그렇게 볼 때는 좀 빠르죠. 좀 빠르다. 그러니까 반성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반성하고 어떤 참여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진정성이 보이지 뭐 한 달도 못해서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겠어요. 근데 최근에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이요. 뭐 말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합당하기로는 했어요. 합당하기로 선언해놓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더 나빠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합당은 하겠다. 네. 이렇게 해놓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수처 때까지 네. 이 상태를 통합하지 않고 그 상태를 기다려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는 당장에 하자. 원유철 대표는 뭐 당대당 하자. 심지어 뭐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하자 등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공수처 구성에 대한 복선을 깔고 딜레이 작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유철 대표가 미래한국당 대표가 뭐 억울하다. 뭐 이게 범 여권은 비례정당 많은데 우리는 없잖아. 이게 합쳐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을 버는 딜레이 작전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대요. 그래요. 그래서 교섭단체도 구성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반성 안 하고 꼼수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볼 텐데. 지금 현재 네. 통합당의 국민적 시각이 어떻게 비치느냐 이걸 보면은 네. 지지도나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요. 지금 차기 대권 후보 뭐 여론조사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때 되면 한 번씩 나오는데 뭐 의미가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완전 분들이. 바닥이더라고요. 예, 1%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1%. 예.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 현 대표가 2.7%든가요? 2%? 3%? 3%. 네. 이렇게 숫자를 말씀하셔갖고 이거 읽어드려야 됩니다. 자,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전화 여론조사한 겁니다. 대통령감으로 누가 줬느냐고 물어본 거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12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해가지고 시간만 버렸네. 어쨌든 그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 1%. 예, 큰 의미가 없는 숫자다. 근데 다시 이제 종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주할 집을 찾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물론
여론조사가 1%부터 시작해서 네.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재기를 하려고 할 거고, 그죠? 가능성은 얼마로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 전 대표의 재기 가능성. 글쎄요, 우선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어렵다. 예, 네. 통합당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활발하게 자기들하고도 식사도 하고 그러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정치는 실패하더라도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황교안 대표도 실패한 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복귀를 해서 네.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철수 대표는 왜 3%가 나왔다고 보세요? 이게 많다고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 쪽에서 좀 섭섭해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야권에서는 1위 아니에요, 거의. 네. 안철수 대표는 일단 21세기 네. AI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는 가지고 있어요. 과거 국민의당 등에서 실패했지만은 네. 이제 솔직하게 커밍아웃해서 네. 보수로 가서 저는 통합당하고 합당해서 네. 거기에서 한번 대결해 보면은 그래도 마라톤에서 200만 표 의석 3석을 차지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고 네. 보수에서 예. 대통령 후보의 지지는 상당히 받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이 요새 좀 궁금한 분이 김무성 의원이에요. 예. 여러 가지 존재감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사법 같은 것들 합의를 이끌어내고 근데 지금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킹메이커 역할은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원체 보수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나도 나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본인이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메이커로서의 역할만. 알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 부분은? 이건 돗자리 한번 깔아드려야겠네요. 예. 저는 처음에는 나오리라고 봤어요. 예. 그런데 지금 대권을 꿈꾼다고 하는 예. 김부겸 의원도 당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 바로 대권으로 가겠다. 네. 여기에다 김두관 의원 이번에 의미 있었지 않습니까? 김포에서 대통령 고향 양산으로 가서 이제 당선됐는데 그분도 대권을 꿈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당권에 가지 않겠다. 등등 보면은 원체 신중하신 분이라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딱 잘라서 말씀 안 해주시네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네. 나가야 된다. 당권에?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길어지면은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단체요. 지금 논란이 처음에는 회계 오류, 회계 부정 이런 의혹과 공방이 있다가 지금 정치권으로 좀 넘어간 분위기예요. 이규민 당선인도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도 각별한 사이는 아니지만은 네. 할머니나 네. 윤미향 대표요? 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그냥 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30년간 그러한 위안부 문제를 국내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일본에 전 세계 이렇게 알린 것은 인정을 해야죠. 네. 그렇지만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한 의혹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행안부에서도 또 국세청에서도 다시 하라고 했으면은 저는 투명하게 조사를 받을 건 받고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대로 덮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건 제가 취재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사실 근데 그걸 취재하면서 박 의원님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비슷한 케이스다 한명숙 전 총리랑. 네. 그거 어떤 얘기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거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할게요.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네. 한명숙 전 총리의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네.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한만호 회장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돈 줬다고 얘기했던. 예. 또 진술을 법정에서 바꾸고 네. 또 나중에는 뭐 검찰 조작에 의거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제가 보혜저축은행 네. 때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특정한 거기에 밝은 재소자들. 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주 그림을 그리게 해요. 검찰이. 예. 그래 짜 맞춰라. 예. 그렇게 맞춰가지고 해라. 예.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짜 맞췄지만은 이제 그 법정에서 네. 여러 사람이 관계가 되니까 저도 무죄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명숙 전 총리도 네. 그 당시에도 이건 억울한 일이다 아니다라고 네. 했지만은 참 그래도 전직 총리 아니에요. 네. 재심을 통해서라도 좀 사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따로 듣고 싶어요. 이 비슷한 사건이다. 예. 박지원 의원도 되게 억울했다 그때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들었거든요. 예. 다른 한명숙 전 총리 인터뷰 과정에서 그 얘기는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예. 마지막으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회 임기 예. 이제 짐 싸셔야 되잖아요. 짐 쌌습니다. 아, 벌써 싸셨어요? 예. 아, 소회가 어떠신지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20대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했다 네. 하는 것은 그게 절묘하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네. 12월 2일로 하느냐 네. 12월 11일로 하느냐 그때 많이 싸우면서 모함도 받았지만은 결국 제가 선택한 12월 11일 날 네. 표결을 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 촛불혁명을 더 불타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아, 20대 국회가 탄핵이라는 큰 일을 했군요. 아, 그렇죠.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그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네. 제가 국회의원 몇 번 해봤지만은 최악의 국회라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고생하셨고 우리도 저희들은 계속 뵙는 거죠? 그렇죠. 불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의 품격 박지원 의원님이었습니다.